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비트코인이 참 많이 올랐다가 또 참 많이 떨어졌다가 바보같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1년 전 크리스마스 때와 시세를 비교해보면 역시 장기 투자가 정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이도 올랐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 때 비트코인은 24,000달러, 이더리움은 600달러였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빠졌다고 해도 1년 동안 2배가 오른 상황이고 이더리움은 7배 가까운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역시 이런 걸 보면 투자는 시간과 인내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소식도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비트코인 등을 탈취해서 2조 원 상당을 거머쥐었다 이런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보도 내용인데 북한의 해커 부대가 김정은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랜섬웨어로 자금을 탈취하거나 가상화폐를 훔친 뒤에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건데 어쩌면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를 누구보다 바라는 인물이 바로 북한 김정은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는 플랜B의 연내 10만 달러 예측이 빗나간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플랜B 예측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봤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 책임이다. 이런 투자 책임론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플랜B는 예측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예측 모델이 유효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플랜B도 조금 짜증이 났는지 공부 좀 하고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포브스가 2022년 핀테크 뱅킹 트렌드 키워드로 암호화폐 상용화를 선정한 것도 눈에 띕니다.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보면 포브스는 내년 글로벌 은행 산업 핵심 5대 키워드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가상자산 서비스 상용화를 꼽았습니다. 기존 레거시 금융 산업의 입장에서 더 이상 가상화폐는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단기적인 차트 흐름 못지않게 시장, 업계 전반의 흐름, 이 추세적인 트렌드 방향성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5만 1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다 일단 5만 달러대로 다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톰 베이지의 전망처럼 며칠 안에 진짜 48,000달러를 한 번 더 찍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37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여전히 40%대 초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왜 이렇게 안 오르냐, 대체 언제까지 하락 횡보하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더도 덜도 말고 딱 1년 전으로만 돌려놓고 보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참 많이도 올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시에 비트코인은 24,000달러, 이더리움은 600달러에 불과했다라면서 올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이뤘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유투데이는 2021년은 미국에 기반을 둔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되고 NFT 산업이 주류를 이루면서 비트코인이 65,000달러를 돌파했다. 암호화폐 시장과 디지털 자산 전반에 있어서 최고의 한 해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은 2020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520% 넘게 급등하면서 역사상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이건 이더를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수수료 소각 메커니즘의 도입과 소각 과정을 부추기면서 가격 상승을 이끈 NFT 열풍, 사용자가 탈중앙화 앱을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더를 구매해야 하는 디파이 인기가 크게 오른 것 때문이다라고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비트코인은 5만 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이 가격대를 넘어서면 5만 달러를 지지선으로 삼아서 강력한 랠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더리움도 올해 시세를 이끈 여러 상승 요인과 사용 사례로 인해서 언제 랠리가 끝날지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비트코인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평가받기도 했던 플랜B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1월 98,000달러, 12월 13만 5천 달러 예측이 빗나가면서
플랜 B 예측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직접 항의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플랜 B는 직접 해명에 나서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남 탓하기에 열중하는 투자자들을 향해서 한마디 날리면서 주목도를 키웠습니다. 플랜 B의 트위터 댓글을 보면 당신 예측 믿고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가 청산당했다 이런 비판성 댓글과 함께 가격 예측은 틀리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 말은 참고만 하고 투자자 책임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플랜 B는 자신의 예측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예측 모델 S2F 모델은 유효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2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보다 낮으면 S2F 모델이 탈선하고 부정확하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설명들은 비트코인 사이클과 회귀 분석에 따른 평균 가격이 10만 달러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고 했던 시도였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S2F 모델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트윗 이후에도 비판이 이어지자 플랜 B는 자신의 S2F 모델을 함께 공유하면서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이 밴드 안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년 동안 편차 밴드 안에 있는 모델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상상해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모델의 유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S2F 모델을 발표했던 2019년 3월과 정확히 같은 곳에 있다. 밴드의 가장 낮은 곳 최저점에 있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DYOR 이렇게 못 박았는데 Do your own research 이렇게 한 방을 날렸습니다. 직접 공부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번 플랜 B 논란을 보면서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팔랑귀를 가졌거나 차트, 이슈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거나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이런 류의 사람들은 절대 투자에 나서면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건데 막연하게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면 대체로 손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해왔고 내가 리서치한 뒤에 직접 판단해서 내린 투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남 탓 안 하게 되더라. 그런 방향성 정도는 역시 실수를 해봐야 깨닫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경험치기의 무게가 가장 큰 곳이 투자 시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가상화폐를 돈 세탁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사이버 어택으로 23억 달러 규모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는 북한의 해커 부대가 김정은 정권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막힌 북한에서 사이버 범죄는 생명줄과 같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기반 보안국 CISA는 북한이 랜섬웨어로 자금을 탈취하거나 가상화폐를 훔치면서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북한의 이 같은 행태가 일회성 이슈로 치부하기 어렵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사이버전 능력이 뛰어난 빅4로 지목하기도 했는데 사이버전 인력도 7,000명 수준에 달하고 최신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플랜 B의 연내 비트코인 10만 달러 예측 실패를 누구보다 아쉽게 느꼈을 인물이 북한 김정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포브스가 2022년 핀테크 뱅킹 트렌드 키워드로 가상자산 상용화를 선정했습니다. 포브스는 내년 글로벌 은행 산업의 핵심 5대 키워드를 선정했는데 초과 인출 수수료 개편, 실시간 결제 기술 현대화, 서비스형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업체 성장, 오픈뱅킹 시장 경쟁 심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상용화를 꼽았습니다. 사실 레거시 금융권에 있어서 가상자산 상용화는 이미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상용화 과정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미국 JP모건과 일본 미즈호 은행 등은 자체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송금과 결제를 허용했고 스위스 온라인은행 스위스쿼트도 내년 상반기에 자체 가상자산 거래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US뱅크와 스탠다드 차타드 등 전통적인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시장에 이미 뛰어든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신한은행이 헤데라 해시그래프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송금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11월에 테스트 검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조만간 상용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KB국민은행 역시 블록체인 기술 전문업체 해치랩스, 해시드와 함께 가상자산 수탁법인 한국디지털에셋을 합작 설립해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레거시 금융권에서 국내외 할 것 없이 이렇게 가상자산 관련 산업에 직접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런 트렌드의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바라보는 투자자라면 꼭 체크해야 될, 앞으로도 팔로우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NFT와 메타버스 시장은 내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은 이제 상식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PwC 홍콩이 샌드박스 가상 토지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꽤나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wC 홍콩이 이번에 매입한 샌드박스 랜드의 정확한 매입 규모, 가격 이런 것 등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PwC 홍콩 파트너 윌리엄 지가 밝힌 내용을 보면 뭔가 의미 있는 포인트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지는 메타버스 사업에 진입하는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매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온 고객들을 상대로 세무, 회계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의도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만간 샌드박스에 PwC 메타버스 빌딩 들어서게 되는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 메타버스 세상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블록체인 시대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참 많이도 변하겠구나라는 점을 새삼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들은 잘 파악하시면 분명히 투자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